안녕하세요. 잠잘 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달림 책방입니다. 늘 산책하는 곳인데, 와, 봄이 되니 청보리 밭이 넓게 펼쳐져 있더라고요. 초록이들이 어찌나 예쁘던지 넓게 펼쳐진 청보리 밭을 보니 가슴까지 시원해졌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행복한 꿈꾸며 잘 자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섹시를 잡아간 까마귀 괴물.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신랑과 섹시가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날개 달린 괴물이 날아와 잽싸게 섹시를 낚아채 가버렸습니다. 신랑은 날개 달린 괴물이 날아간 쪽으로 섹시를 찾으러 갔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어느새 길이 없어지고 험한 절벽이 우뚝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신랑은 겨우겨우 절벽 위로 올라갔습니다. 절벽 위에는 자그마한 초가집에 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날개 달린 괴물이 사는 곳을 아세요? 그놈이 우리 색시를 재갔습니다. 그놈은 무시무시한 까마귀 괴물이야. 그 괴물의 집에는 대문이 12개나 있는데 문마다 까마귀 부하가 지키고 있다가 낯선 사람이 지나가면 잡아 죽이지. 그러니 어서 그냥 돌아가도록 해. 안 됩니다. 꼭 가서 색시를 찾아와야 해요. 그러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 가겠다면 떡을 12덩이 해가지고 가서 대문을 지키는 까마귀 부하들에게 한 덩이씩 던져 주거라. 까마귀 부하가 떡을 먹는 사이에 얼른 대문을 지나가면 무사히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신랑은 할머니에게 돈을 줄 테니 떡 12덩이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신랑에게 떡 12덩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준 길로 한참을 갔더니 마침내 까마귀 괴물이 사는 집이 나타났습니다. 우뚝우뚝 솟은 대문마다 정말로 까마귀 부하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대문 앞에 다가갔더니 까마귀 부하가 달려들며 신랑을 죽이려 했습니다. 신랑은 얼른 떡 한 덩이를 던져주고 까마귀 부하가 떡을 먹는 사이에 재빨리 대문을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대문에서도 까마귀 부하가 지키고 있다가 신랑을 죽이려 했습니다. 신랑은 또 떡 한 덩이를 던져주고 얼른 대문을 지나갔습니다. 신랑은 떡 한 덩이씩 던져주며 12대문을 모두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신랑이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 없소? 그러자 안에서 누군가 나오는데 바로 잃어버린
색시였습니다. 신랑과 색시는 너무 기뻐 서로 얼싸 안았습니다. 색시는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까마귀 괴물은 도둑질을 나가고 지금 없어요. 그러고는 신랑에게 까마귀 괴물이 쓰는 큰 칼을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칼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까마귀 괴물이 신는 무쇠신을 신어보라고 했습니다. 신랑은 무쇠신을 신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색시가 말했습니다. 까마귀 괴물은 이 칼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이 무쇠신을 신고 날듯이 뛰어다닐 수 있어요. 까마귀 괴물이 올 때까지 힘을 길러야 해요. 색시는 까마귀 괴물이 몰래 숨겨두고 마시는 힘나는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신랑은 몇 날 며칠 동안 힘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칼을 조금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몇 날 며칠 동안 힘나는 물을 자꾸자꾸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무쇠신을 신고 몇 발짝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몇 날 며칠 동안 힘나는 물을 더 많이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칼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무쇠신을 신고도 날듯이 뛰어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르르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까마귀 괴물이 돌아왔습니다. 까마귀 괴물은 신랑을 보고 호통을 쳤습니다. 내 놈은 누구냐? 감히 내 신을 신고 내 칼을 들고 있다니. 신랑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이 못된 까마귀 괴물아, 내 색시를 찾으러 왔다. 까마귀 괴물은 코 웃음을 치며 부하들을 시켜 신랑을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까마귀 부하들이 모두 신랑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신랑은 무쇠신을 신고 날듯이 뛰어다니며 칼을 휘둘러 까마귀 부하들을 모두 물리쳤습니다. 그러자 까마귀 괴물이 직접 나섰습니다. 신랑과 까마귀 괴물은 공중으로 솟아올라 한판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여기서 쿵, 저기서 쾅. 싸움은 몇 날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신랑이 까마귀 괴물의 다리를 잘라냈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다시 날아올라 제자리에 척 붙는 것이었습니다. 신랑은 또 까마귀 괴물의 팔을 잘라냈습니다. 그런데 팔도 다시 날아올라 제자리에 척 붙어 버렸습니다. 신랑이 아무리 까마귀 괴물의 다리와 팔을 잘라내도 모두 다시 제자리에 척척 붙어 버렸습니다. 싸움을 지키던 색시는 얼른 재를 준비해 놓고 신랑에게 까마귀 괴물의 목을 치라고 했습니다. 신랑은 온 힘을 다해 까마귀 괴물의 목을 쳤습니다. 까마귀 괴물의 목이 떨어지자 색시가 얼른 목 위에 재를 뿌렸습니다. 그러자 목은 제자리에 다시 붙지 못하고 까마귀 괴물은
죽고 말았습니다. 신랑과 색시가 집안을 살펴보니 금은보화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신랑과 색시는 금은보화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장자목가 최부자. 옛날 어느 마을에 최아무개라는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구두쇠였던지 눈꽃만치도 남 도울 줄을 몰랐습니다. 자기 집 곳간에서는 먹을 것이 넘쳐나도 마을 사람들이 굶어 죽든 말든 나몰라라 했답니다. 하루는 최 부자네 집에 한 스님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주인장, 가난한 중에게 시주 좀 하시구려. 그 말에 최 부자는 얼굴을 잔뜩 찌푸리면서 대꾸했습니다. 당신 줄 쌀이 있으면 우리 집 돼지한테나 주겠소. 어서 내 집에서 썩 나가시오. 하지만 스님은 물러가지 않고 다시 말했습니다. 좋은 일을 해야 집에 복이 들어온다오. 시주 좀 하시구려. 그러자 최 부자는 화를 버럭 내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거지 중 주제에 어따 대고 이래라 저래라야? 최 부자는 씩씩거리며 외양간으로 달려가 소똥을 푹 떠오더니 스님의 바랑에다 콱 쑤셔 넣었습니다. 우리 집에 시주할 것이라곤 이것밖에 없다. 이 거지 중놈아. 그런데도 스님은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최 부자의 며느리가 이것을 보고 몰래 물동이에다 쌀을 한 바가지 퍼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동네 우물에 물 길러 가는 척 하면서 스님을 뒤쫓아 나왔습니다. 여보시오, 거기 가시는 스님. 며느리가 부르는 소리에 스님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며느리는 바랑에 든 소똥을 쏟아 버리고는 쌀을 부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내 말을 잘 들으시구려. 내일 아침에 집을 나와 저기 저 앞산으로 올라가시오. 지금 내가 가는 길을 따라서 말이오.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온 뒤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절대 잊지 마시오. 그날 밤 며느리는 밤이 깊도록 바느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참으로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지붕이 세 조각으로 깨지고 마당에 있는 방아에서는 물이 세 줄기 콸콸 솟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날이 밝자 며느리는 최 부자한테로 달려갔습니다. 가서는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집안에 무슨 나쁜 일이 생길 모양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할 거 하나 없다. 그 꿈은 아주 좋은 꿈이니라. 지붕이 세 조각 난 것은 우리 집에 아들이 셋 있으니 그런 것이고, 방아에서 물이 세 줄기 솟는 것은 우리 집 아들 삼형제가 그 물줄기처럼 잘 뻗어나간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최 부자가 그렇게 좋은 꿈이라고 우기니 며느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자꾸 콩닥거리는 게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자기 물건을 광주리에 주워 담아서 슬그머니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고는 서둘러 앞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며느리가 산길을 올라가는데 구름 한 점 없이 맑기만 하던 하늘에 난데없이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이고, 무슨 일이 나긴 나려는 모양이구나. 며느리는 가슴이 조마조마해져서 종종거리며 산을 올라갔습니다. 산을 얼마쯤 올라가는데 느닷없이 뒤쪽에서 번갯불이 번쩍하더니 땅이 우르르 흔들리고 우르르 쾅쾅 우레까지 울어대는 거였습니다. 며느리는 그만 엉겹결에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보니깐 땅이 꺼지고 물이 솟구쳐 오르면서 최 부자네 집이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아, 아니, 우리 집이... 며느리는 입도 다물지 못한 채 그대로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 바위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도 그 동네에는 커다란 못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바로 최 부자네 집이 있던 자리랍니다. 사람들은 그 못을 장자못이라고 부르는데 장자는 큰 부자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그 앞산 중턱에는 큰 바위와 작은 바위가 나란히 서 있답니다. 큰 바위는 며느리가 굳어서 된 며느리 바위이고 작은 바위는 며느리를 따라 나섰던 개가 굳어서 된 개 바위랍니다. 할미꽃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한 할머니가 손녀 셋을 데리고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큰 손녀와 둘째 손녀는 심술이 많고 셈을 잘 부려 서로 티격태격 잘 싸웠습니다. 하지만 막내 손녀는 언니들과는 달리 마음씨가 곱고 착했습니다. 할머니는 손녀들을 금이야 오기야 열심히 키웠습니다. 어느덧 새 손녀는 예쁘게 자라 시집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나는 떵떵거리며 사는 대감집에 시집가고 말 테야. 큰 손녀는 늘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손녀는 대감집 아들에게 정말로 청혼을 받았습니다. 큰 손녀는 기쁜 마음으로 대감집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나는 돈 많은 집에 시집 가고 싶어. 둘째 손녀는 부잣집 며느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 아들에게 정말로 청혼을 받았습니다. 둘째 손녀는 싱글벙글 웃으며 시집을 갔습니다. 언니들이 좋은 데로 시집가서 기뻐요. 아무렴 둘 다 행복하게 잘 살 거야. 할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손녀를 배웅했습니다. 막내 손녀와 할머니는 오순도순 단둘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막내 손녀도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고개 넘어 가난한 나무꾼의 집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떠나면 혼자 어떻게 사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잘 사는 내 언니들이 있지 않느냐. 더 늙고 힘들어지면 틀림없이 도와줄 거야. 할머니는 오히려 가난한 집으로 시집가는 막내 손녀가 불쌍하고 안쓰러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할머니는 더 늙고 병까지 들었습니다. 죽기 전에 손녀들 얼굴이나 한번 봤으면 좋으련만. 손녀들을 몹시 그리워하던 할머니는 집을 나섰습니다. 할머니의 짐이라곤 남루한 보따리와 지팡이 하나가 고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먼저 큰 손녀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높은 대감집답게 으리으리하고 번쩍번쩍한 기와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대문을 쿵쿵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집안에서 하인이 나와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누구세요? 이 집 며느리가 내 큰손녀라오. 할머니가 왔다고 전해주구려. 큰손녀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얼굴을 확 찌푸렸습니다. 아이고, 얘야, 그동안 잘 지냈니? 할머니는 반가운 마음에 큰손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하지만 큰손녀는 할머니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하인에게 크게 소리쳤습니다. 거지 할머니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면 어떡해? 혼이 난 하인은 화를 내며 할머니를 대문 밖으로 멀리 쫓아냈습니다. 에이, 거지 할머니잖아. 어서 썩 사라져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습니다. 내 모습이 초라해서 모른 척 하는구나. 할머니는 둘째 손녀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둘째 손녀는 뽀로통한 얼굴로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집에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냥 내 얼굴이 보고 싶어서. 둘째 손녀의 쌀쌀맞은 태도에 할머니는 어두운 얼굴로 말끝을 흐렸습니다. 할머니, 거짓말 마세요. 우리 집에 눌러 앉으려고 찾아오신 거죠? 둘째 손녀는 할머니를 쏘아보다가 집안에 있는 남편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할머니가 우리 집에서 사시겠대요. 말도 안 돼. 당신한테는 큰언니가 있잖아. 그런데 왜 우리가 할머니를 모셔야 하지? 둘째 손녀 사위는 할머니를
보러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흔들며 쓸쓸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래, 손녀들이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봤으니 이제는 됐어. 나를 모른 척 하는 데는 사정이 있었을 거야. 할머니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막내한테 가자. 틀림없이 나를 반겨줄 거야. 할머니는 고개 너머에 사는 막내 손녀네 집에 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꼬부랑 고개를 넘고 또 넘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긴까지 가까스로 내어 마침내 막내 손녀네 집이 바라다 보이는 언덕까지 내려왔습니다. 휴, 이제 다 왔구나. 막내야, 할미가 왔다. 하지만 그 순간 할머니는 차디찬 흙 위에 털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영영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발견한 것은 막내 손녀 사위였습니다. 아침에 나무를 팔러 장에 갔다가 저녁 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막내 손녀 사위는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끝내 눈을 뜨지 못하였습니다. 막내 손녀는 돌아가신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모시고 살았어야 했는데. 착한 막내 손녀 부부는 양지 바른 언덕에 할머니를 묻어드렸습니다. 그 뒤 할머니의 무덤에는 할머니를 닮은 구부정한 꽃이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꽃을 할미꽃이라고 불렀답니다. 호랑이 잡은 아이.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아이가 살았는데 아버지 없이 어머니랑 단둘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러 글방에 가면 다른 아이들이 아비 없는 놈, 아비 없는 놈 하면서 막 놀렸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어머니, 다른 아이들은 다 아버지가 있는데 왜 나만 아버지가 없어요? 내 아버지는 총을 잘 쏘는 포수였단다. 그런데 호랑이 잡으러 산에 갔다가 산처럼 큰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고 말았지. 아이는 그 말을 듣고 아버지 잡아먹은 호랑이를 꼭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지 않고 총 쏘기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을 아주 잘 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한테 아버지 잡아먹은 호랑이를 잡으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못 가게 말렸습니다. 얘야, 아버지는 심리 밖에서 총을 쏘아 물동이에 구멍을 뚫어놓고는 또 한 방을 쏘아 도로 그 구멍을
틀어막는 재주가 있었어. 그런데도 호랑이한테 잡아먹혔지. 내 솜씨로는 어림도 없다. 나도 아버지만큼 잘 쏠 수 있어요. 아이는 어머니한테 심리 밖에서 물동이를 이고 오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총을 쏘아 물동이에 구멍을 뚫더니 또 한 방을 쏘아 총알로 그 구멍을 콕 막아 버렸습니다. 아이는 이제 호랑이를 잡으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회회 저으며 또 못 가게 말렸습니다. 얘야, 아버지는 심리 밖에 있는 나뭇잎에 바늘을 매달아 놓고 총알이 바늘 구멍으로 지나가게 하는 재주가 있었어. 그런데도 호랑이한테 잡아먹혔지. 내 솜씨로는 어림도 없다. 나도 아버지만큼 잘 쏠 수 있어요. 아이는 어머니한테 심리 밖에 있는 나뭇잎에 바늘을 매달아 놓으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총을 쏘았더니 총알이 바늘 구멍으로 휑 지나갔습니다. 아이는 이제 정말 호랑이를 잡으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말릴 수가 없어 가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한 고개 넘고 두 고개 넘고 작은 고개도 넘고 큰 고개도 넘어 깊고 깊은 산속으로 자꾸만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가다 보니 작은 오두막집이 하나 나왔습니다. 오두막집에는 어떤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린애가 여길 왜 왔누? 우리 아버지 잡아먹은 산처럼 큰 호랑이 잡으러 왔습니다. 나는 여기서 아주 오래오래 살았는데 저 산속으로 들어갔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은 한 번도 못 봤다. 그러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안 돼요. 저는 우리 아버지 잡아먹은 호랑이를 꼭 잡을 거예요. 아무리 말려도 돌아가지 않자 할머니는 아이에게 하룻밤 묵고 가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오두막집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 날 떠나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입 안에다 대고 종을 쏴야 한다. 호랑이가 입을 벌리는 순간 재빨리 총을 쏘아라. 아이는 할머니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고 한참을 가다 보니 저만치 산처럼 큰 호랑이가 떡 엎드려 있었습니다. 저놈이 울 아버지 잡아먹은 호랑이구나. 아이는 단박에 알아채고 총을 탕 쏘았습니다. 그런데 총알이 툭 튕겨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또 총을 탕 쏘았습니다. 이번에도 총알이 툭 튕겨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화가 난 호랑이는 쿵쿵쿵 마구 달려왔습니다. 탕, 탕, 탕. 아이는 연달아 총을 쏘았지만 총알은 모두 튕겨 나왔습니다. 이놈, 내가 날 잡겠다고 어림도 없다.
호랑이는 커다란 입을 쩍 벌리고는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가 잽싸게 호랑이 입에 대고 총을 한 방 탕 쏘았습니다. 그러자 산처럼 큰 호랑이는 쿵 소리를 내며 나가 떨어졌습니다. 호랑이를 잡은 아이는 주위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녹슨 총이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단박에 그 총이 아버지 총이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아이는 아버지 총을 품에 꼭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가 산처럼 큰 호랑이를 잡고 돌아오자 이제는 아무도 아이를 놀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아이는 어머니랑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당나귀 알이 된 수박. 옛날 어느 시골에 좀 바보 같지만 마음씨 착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의 아내는 남편을 불러 무명 한 피를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람도 쐬고 장 구경도 할 겸 이것을 갖다가 파세요. 그리고 꼭 쓸만한 물건 하나 사오세요. 농부는 무명 한 피를 받아가지고 장으로 갔습니다. 장에는 별의별 물건이 다 있었습니다. 농부는 무명을 팔 생각은 하지 않고 장 구경부터 했습니다. 장에는 농부가 처음 보는 게 많았습니다. 이것도 모른단 말이요. 몰라요. 처음 보는데요. 살 거요, 안 살 거요? 산다면 가르쳐 주고. 농부는 물건을 만지작거려 볼 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농부를 떠밀며 말했습니다. 왜 사지도 않으면서 남의 물건을 만지는 거야? 그래도 농부는 다른 데로 가서 처음 보는 물건을 만지작거리며 구경을 했습니다. 점심때쯤 되어 농부는 벼랑간 생각난 듯 무릎을 탁 쳤습니다. 어처, 무명을 팔아야지. 농부는 장사꾼들이 외치며 물건을 파는 것처럼 떠들며 무명을 팔았습니다. 장사하는 것이 재미가 났습니다. 저녁 때가 돼서야 농부는 가지고 온 무명 한 피를 팔았습니다. 장사꾼들이 하나 둘 집으로 돌아가자 농부는 아내가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쓸만한 물건을 하나 사가지고 오랬지. 농부는 수박을 잔뜩 쌓아놓고 파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농부는 수박도 처음 보았던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엇인지 정말로 모른단 말이요. 수박 장수가 농부를 쏘아보며 되물었습니다. 몰라요. 농부가 대답하자 수박 장수는 잠시 무슨 생각을 하다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보인가 보다. 하하, 한번 놀려주어야지. 수박 장수는 시치미를 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귀한 물건이라 나도 오늘 처음 보았다오. 그게 무엇인데 그럽니까?
귀 좀 빌립시다. 수박 장수는 농부를 가까이 오라고 한 다음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것은 당나귀 알이요. 당나귀 알? 쉿, 이건 아무한테나 파는 물건이 아니니 조용조용 말씀하시오. 아, 그래서 이렇게 크군요. 이것을 사다가 어떻게 하면 당나귀가 나옵니까? 따뜻한 아랫목에 놓고 이불을 덮어 놓으면 며칠 뒤 당나귀가 알을 깨고 나옵니다. 농부는 그것을 사고 싶어서 값을 물어보았습니다. 꽤 비싸겠는걸요? 얼마입니까? 꼭 사실 겁니까? 네, 꼭 사겠습니다. 손님에게는 특별히 싸게 드리죠. 단량만 내시오. 단량씩이나? 손님도 참, 당나귀 한 마리에 단량이라면 거저드리는 게 아니겠소. 그렇기는 합니다. 농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다지 비싼 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크고 좋은 수박 한 통을 사가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떨어뜨려서 깨지면 안 돼. 농부는 수박을 저고리에 쌓아안고 조심조심 걸어서 밤 늦게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대문 밖에서 농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사오시기에 이렇게 늦어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쉿, 쉿, 귀 좀 빌려요. 농부는 아내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당나귀 알을 사왔소이다. 네. 아내도 수박을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당나귀 알인 줄만 알았습니다. 농부는 수박을 이불에 싸서 따뜻한 방 아랫목에 묻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놓아두면 며칠 있다가 알에서 당나귀 한 마리가 나온단 말씀이야. 농부는 기분이 좋아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농부는 당나귀 새끼가 알을 깨고 나왔나 살펴보려고 이불을 살그머니 들어보았습니다. 농부는 단번에 코를 감싸 쥐었습니다.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당나귀 알이 썩었나 봐. 아내도 다가와 보고는 코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이고, 푹 썩었어요. 잘못되었나 봐요. 얼른 갖다 버리세요. 단양씩이나 주고 샀는데. 어디서 고른 당나귀 알을 사오시고선 뭘. 농부는 돈이 아까웠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썩은 수박을 가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당나귀 알이 왜 썩었을까? 농부는 썩은 수박을 가지고 뒷산으로 갔으나 버리기가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냄새가 코를 찔러서 잠시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에이, 싱싱한 알을 골라 살걸. 농부는 썩은 수박을 숯불 속으로 휙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썩은 수박을 던진 숲을 속에서 당나귀 새끼 한 마리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농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야, 당나귀 새끼가 깨어났다. 농부는 당나귀를 바라보며 신이 나서 춤을 추었습니다. 당나귀 새끼는 농부를 보자 이내 산 밑으로 껑충껑충 뛰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도 춤을 추며 그 뒤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당나귀 새끼는 산 밑에 있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로 가면 안 돼.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야 해. 농부는 그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집 주인이 마당에 있다가 농부를 꾸짖었습니다. 왜 남의 집에 들어와서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는 거요? 미안합니다. 제 당나귀 새끼가 이리로 들어와서. 뭐요? 장에서 당나귀 알을 사다가 아랫목에 묻어 놓았는데 냄새가 나서 썩은 줄만 알았지 뭡니까? 그래서 숯불 속에 당나귀 알을 내던졌더니 저 당나귀 새끼가 깨어났습니다. 집주인은 허리를 잡고 웃었습니다. 농담치고는 지나치요. 당나귀 새끼가 당신의 것이라면 어서 끌고 가시오. 농부는 당나귀 새끼를 밖으로 내몰아서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여보, 당나귀 새끼가 깨어났소. 정말이에요? 아내도 매우 기뻐했습니다. 당나귀 새끼가 알 속에서 똥을 쌌던 모양이요. 그래서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군요. 아휴, 하마터면 당나귀 새끼를 내버릴 뻔했네요. 농부는 당나귀 새끼를 마구간에 메어 두었습니다. 아내는 쌀겨를 물에 타서 통에 담아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당나귀 새끼는 먹이도 잘 먹지 않고 울기만 했습니다. 이튿날 농부의 집으로 웬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다짜고짜 마구간으로 가서 당나귀 새끼를 보더니 농부에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왜 남의 당나귀를 훔쳐갔소? 그 말을 듣고 농부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당나귀 새끼가 당신 것이라고요? 허허, 이 당나귀 새끼는 내가 며칠 전에 사온 알에서 깨어난 것이란 말이요. 뭐요? 장에 가서 당나귀 알을 사왔단 말이요. 얘끼, 당나귀 알이 어디 있어? 장에 가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신이 돌았나? 나도 생전 처음 보았으니 당신도 믿어지지 않을 것이오. 장에 가보시오.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두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농부는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웃는 줄 몰랐습니다. 당나귀 알이 세상에 나온 것도 여태 모르고 있다니. 어서 썩 나가시오. 농부는 당나귀 새끼 임자를 떠밀었습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 봤나. 끝까지 당나귀가 알에서 깨어났다고 억지를 쓰니 당장
관가에 고발하겠소. 당나귀 임자는 농부의 집을 나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고발할 테면 얼마든지 해봐. 나도 당나귀 알을 단양씩이나 주고 샀단 말이요. 농부도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 하나가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당나귀 알 하나 사게 해주시오. 그거 어렵지 않아요. 농부가 그 사람에게 장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장에 가보니 수박 장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수박을 쌓아놓고 팔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당나귀 알이요. 농부가 수박을 가리키며 말하자 함께 따라온 마을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이것을 단양씩이나 주고 샀단 말이지요. 그래요. 이것은 먹는 수박이요. 당나귀 알이 아니요. 수박 장수가 당신을 속인 것이요. 마을 사람들은 수박 한 통 사서 쪼개어 농부에게 주었습니다. 농부는 먹으면서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네. 틀림없이 썩은 수박 속에서 당나귀 새끼가 나왔는데. 마을 사람들은 수박 장수에게 말하여 돈을 도로 찾아 농부에게 주었습니다. 수박 장수가 사과를 했습니다. 장난이 좀 지나쳐서 미안합니다. 결코 속여서 큰 이익을 남기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보십시오. 손님이 준 돈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농부는 집으로 돌아와서 당나귀 새끼를 임자에게 돌려주며 사과했습니다. 나는 결코 남의 당나귀 새끼를 데려다가 키울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하, 장난하느라 그런 걸 가지고 공연히 화를 내서 미안합니다. 당나귀 새끼 임자도 한바탕 웃고 말았습니다. 모란꽃과 지혜로운 선덕 여왕. 어느 날 신라의 진평왕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첫째 딸인 덕만공주가 왕의 자리를 물려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신하들이 많았습니다. 이제껏 여자가 왕이 된 적은 없소이다. 그래도 덕만공주는 왕이 될 능력이 충분히 있소. 신하들은 오랜 회의 끝에 덕만공주를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신라 최초의 여왕인 선덕 여왕입니다. 선덕 여왕이 신라의 새로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은 당나라에도 전해졌습니다. 당나라는 땅이 무척 넓고 나라의 힘이 세서 이웃 나라들이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신라를 얕잡아 보던 당나라 왕은 선덕 여왕이 무척 못마땅했습니다. 여자가 어찌 나라를 다스린다는 말이냐. 사람을 보내 신라를 다스리게 해야겠구나. 당나라의 왕의 말을 전해 들은 선덕 여왕은 무척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쉽지 않을 거라 하셨어. 이럴 때일수록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해. 선덕 여왕은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왕마마, 당나라에서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선물은 꽃 그림과 꽃이었습니다. 당나라 꽃인 모란이옵니다. 궁궐이 꽃향기로 가득하겠습니다. 신하들은 떠들썩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꽃은 향기가 없을 듯 싶군요. 선덕여왕의 말에 신하들은 모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꽃이 피면 알게 될 테니 꽃씨를 심어보세요. 신하들은 꽃씨를 들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꽃이 향기가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선덕여왕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신하가 말했습니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하신 말씀이 아니겠소. 꽃이 피면 알 터이니 그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신하들은 꽃씨를 정성껏 심었습니다. 얼마 뒤 탐스러운 모란꽃이 가득 피었습니다. 모란꽃이 피기를 손꼽아 기다리던 신하들은 정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디 한번 향기를 맡아볼까? 아무런 향기도 나지 않잖아. 신하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신하들은 선덕 여왕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왕마마, 모란꽃은 화려하기만 할 뿐 정말 향기가 없습니다. 그러자 선덕 여왕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신하가 말했습니다. 여왕마마께서는 모란꽃을 보신 적이 있는가 봅니다. 선덕 여왕은 빙긋 웃으며 당나라에서 보낸 그림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꽃에는 벌과 나비가 모여들기 마련인데 이 그림에는 벌과 나비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이는 꽃에 향기가 없다는 말이지요. 선덕여왕은 사물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능력이 남달랐던 것이랍니다. 선덕여왕은 여유있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나라의 왕은 나를 시험해보고 싶었겠지요. 하여 글 대신에 이 그림을 보낸 것입니다. 꽃은 여왕인 나를 뜻하는 것이고 벌과 나비는 나를 따르지 않는 여러분을 뜻하는 것이겠지요. 신하들은 당황스러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선덕 여왕이 큰 벌을 내리지 않을까 벌벌 떨었습니다. 신하들은 선덕 여왕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선덕 여왕은 힘주어 말하였습니다. 나는 지난 잘잘못을 따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라를 위해 모두 힘을 모아주세요. 신하들은 선덕 여왕의 너그러움과 슬기로움에 감탄해 외쳤습니다. 여왕마마,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선덕 여왕은 사람을 잘 살펴 지혜로운 사람, 무술이 뛰어난 사람, 마음이 고든 사람을 가려내어 각각 일을 맡겼습니다. 덕분에 신라는 날로 번창할 수 있었습니다. 이보게 이번에 여왕마마께서 김유신 장군을 보내어
백제를 무찌른 이야기 들었나? 듣고 말고 어쩌면 그렇게 신하들의 능력을 잘 알아보시는지. 선덕 여왕에 대한 소문은 당나라에도 전해졌습니다. 그 그림의 뜻을 알아차린 걸 보면 보통 지혜로운 게 아니야. 당나라 왕은 생각을 바꾸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비록 신라가 작은 나라이지만 앞으로는 예의를 갖추고 서로 돕도록 해라. 그 뒤로 신라와 당나라는 서로 많은 문물을 주고 받았습니다. 선덕여왕은 훗날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통일하는데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평화롭게 잘 사는지 항상 살펴보았습니다. 그 덕분에 오랫동안 백성들에게 큰 존경과 사랑을 받았답니다.